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전 에세이와 소설 등을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작가로 데뷔하진 못했지만 언젠가 저도 제 이름의 책을 출간하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전 8살 때까지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싱글맘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바닷가에 물놀이를 가셨다가 사고를 당해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엄만 절 임신하셔서 임신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빠가 친구들과 물놀이를 가던 날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엄마가 아빠를 따라갔더라면 아마 충격으로 너까지 잘못되었을지도 몰라. 그걸 꼭 예견이라도 한 사람처럼 네 아빤 그날따라 굳이 나보고 집에 있으라고 물놀이를 따라오지 말라고 성질을 내더구나.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가면서 왜 날 떨구어 놓고 가려느냐고 성질을 냈는데 네 아빠 말이 지난밤 꿈이 별로 좋지 않고 물놀이 가는 바닷가에 돌멩이가 많고 좀 험한 편이라서 괜히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며 따라가고 싶어하던 엄마를 완강하게 집에 있게 했는데 결국 그날의 신랑이가 아빠와의 마지막이 되어버렸지. 살면서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단다. 그날 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고 말할걸. 안전하게 집에 있으란 말이 나쁜 말도 아니었는데 엄만 셀쭉해서 다녀오겠다는 아빠 마지막 인사에 대꾸도 안 했거든. 그렇게 돌아가신 아빠를 참 많이도 그리워하는 엄마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친아빠는 연애를 해서 결혼하셨는데 그렇게 금술이 좋고 사이가 좋았다고 하네요. 유복자로 태어난 절 키우기 위해서 엄만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갈빗집 불판 닦기, 식당 서빙, 화장품 방문 판매, 김밥 장사,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엄마가 정착한 일이 시장통 한 구석의 김밥 장사였습니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았고 엄마의 김밥집은 장사가 잘 되어서 그 후 우리 모녀는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크게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정도가 되었죠. 그게 제가 한 7살 겨울쯤의 일입니다. 엄마가 운영하는 김밥집 맞은편엔 수제비집이 성업 중이었는데 시장 골목의 맛집으로 통하는 집이었죠. 시장에 놀러와서 장을 보다 사람들이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또 쇼핑하다 다시 김밥도 먹고 어느 사이 그 수제비집과 엄마의 김밥집은 세트로 들리는 단골 명소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수제비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였는데 후에 듣기론 저희 엄마가 김밥집을 개원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희 엄마를 처음 보자마자 반했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나이가 엄마보다 5살 많았는데 그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고 노총각으로 지내던 분이었죠. 저희 엄마의 김밥집과 아저씨의 수제비집이 세트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엄마의 식당에서 김밥을 사들고 아저씨의 수제비집에 가서 수제비와 김밥을 같이 먹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보통 식당 주인들은 다른 집의 음식을 포장해 와서 자기 업장에서 먹는 것을 무척 싫어하기 마련인데 바로 마주보고 함께 장사가 잘 되고 두 식당을 동시에 이용하는 손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 집에서나 수제비 집에서나 별 불만이 없었죠. 김밥 한 줄 손에 들고 수제비 집에 들어오면 앞집에 들렀다 수제비 집에 오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수제비랑 김밥이 함께 곁들여 먹기에 궁합이 좋고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수제비집의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저의 새아빠가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 시간이나 마감 시간도 비슷하고 바로 마주보고 자리하고 있는 시장통의 두 업장.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코를 맞대고 장사하다 보니 자연스레 부대낄 일이 많아졌고 또 워낙에 새아빠가 엄마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죠. 아저씨는 수제비집 영업 마감을 불어 한 30분 일찍 앞당겨서
엄마의 김밥집에 와서 꼭 늦은 저녁이라며 엄마의 김밥을 주문해서 먹고 가게 청소를 도맡아 본인이 하곤 했답니다. 엄마는 따로 사람을 쓰지도 않고 혼자 김밥집을 꾸려갔기에 가게 마감 시간이 되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고,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혼자 가게 마감을 하다가 아저씨가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웠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저씨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을 엄마의 가게 마감 청소를 본인이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가게를 파하고 두 분이 데이트하는 날이 늘어나고, 그러다 어느 날 아저씨가 엄마에게 본격적으로 청혼을 했다고 하네요. 가게를 파하고 그날따라 비가 또 쏟아지는 바람에 집에 바로 들어가느니 막걸리나 한잔 하자 하고 들어간 파전집에서, 미자씨, 우리 이렇게 가게 2개 운영하며 따로 일하느니 수제비랑 김밥을 한 가게에 합쳐서 팔아보는 게 어때요? 글쎄요. 어차피 우리 집하고 사장님 식당이 세트로 들리는 곳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집세나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봐도. 그리고 솔직히 전 미자 씨와 합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저하고 뭘 또 합치고 싶으신데요? 식당이야 핑계고요. 아시겠지만 저 처음 뵀을 때부터 미자 씨한테 제가 마음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이 순간적인 게 아니란 것도 알게 되었고요. 미자 씨 딸도 제 딸처럼 정말 잘해주고 저 아빠 노릇 잘할 자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자 씨만 좋다면 저와 결혼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미자 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비 오는 날 파전집에서 아저씨는 엄마에게 청혼을 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엄마 아저씨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소에도 아저씨는 제가 김밥집에 놀러가 있거나 하면 불어 짬을 내서 저에게 와선 장난감도 사주고 또 색칠놀이도 같이 해주고 하면서 저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가게가 파하는 날엔 엄만 집에서 쉬라고 하고 저만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 함께 가주시기도 했고요. 또 저를 무척 예뻐하셔서 엄마의 재혼 전부터 아저씨와 저의 사이는 무척 좋았습니다. 엄마가 어린 저의 눈치를 보면서 앞집 수제비집 아저씨가 새아빠가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을 때 전 당연히 오케이라고 외치며 펄쩍펄쩍 뛰면서 신날 정도였으니까요. 엄마, 그럼 수제비집 아저씨랑 엄마가 결혼하면 나도 드디어 아빠가 생기는 거네? 나 당장 내일부터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를게. 어때? 그러면 아저씨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성경아, 엄마가 정말로 다른 아저씨랑 결혼해도 괜찮아? 그럼 당연히 괜찮고 말고. 수제비집 아저씨는 엄마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청소도 다 해주시고, 쉬는 날 엄마가 나 데리고 어디 놀러 가려면 엄마가 많이 힘들었는데 엄만 쉬라고 하고 나 데리고 놀러도 잘 가주시잖아. 그리고 엄마 아저씨만 보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아저씨가 있으니까 엄마도 행복한 거 아니었어? 엄마의 복잡한 고민을 한 큐에 해결해주는 어린 저의 대답에 엄마의 재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새아빠의 고향인 강원도 시골집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전 신부 들러리로 엄마와 비슷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함께 결혼식 날 사진도 찍었죠. 엄마와 새아빠의 결혼식 날 사진이 가족 사진이 되어버린 셈이었는데, 이 사진은 그날 이후 저희 집 거실에 줄창 걸려 있습니다. 남들은 부부가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것을 하면서 찍은 가족 사진인 줄 아는데, 엄마 새아빠의 진짜 결혼식 사진이 가족 사진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날 엄마는 참 고우셨고 새아빠는 어찌나 행복해하던지. 전 그날 부모님의 결혼식이 2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을 꼽으라면 전 아직까지 주저없이 그날의 결혼식을 말할 정도니까요. 새아빠의 양친 부모님께선 초면에 절 환대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주로 예상하며 걱정했던 결혼 반대를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성경이로구나. 아유, 엄마를 닮아 예쁘게 생겼네. 그간 아빠 없이 엄마하고 둘이 사느라 좀 적적했을 텐데 새아빠가 생기니 너도 좋지? 앞으로 시골집에 자주 놀러오고 나한텐 오늘부터 할머니라고 부르렴. 노총각이어도 결혼 안 한 초혼의 아들을 애딸린 호러미에게 장가 보내려면 반대를 할 법도 한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저와 엄마를 환대해 주시던 새아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빠의 결혼은 첫 단추부터 아주 순조롭고 행복만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두 분은 결혼하신 후에도 문제없이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금슬이 아주 좋았고 또 새아빠는 절 친딸 이상으로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죠. 보통의 재혼 가정들이 서로의 자녀 때문에 겪는 트러블이나 갈등으로 불화하는 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그런 문제에서 예외였어요. 8살 때 저의 아빠가 되신 새아빠인데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새아빠란 사실도 망각하고 지낼 만큼 저희 세 식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결혼하시면서 식당을 하나로 합치셨는데 수제비와 김밥을 한 집에서 팔게 되었죠. 두 식당의 단골들도 거의 세트로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식당이 합쳐진 것에 관해 손님들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부부 금슬이 너무 좋으면 삼신할매가 질투한다는 옛말이 있다던데 저희 엄마와 새아빠가 그런 경우 같았어요. 저 역시 동생을 무척 바랬고 두 분 모두 아이를 낳고 싶어 하셨지만 그 점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가 않았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두 분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동생이 태어나는 행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엄만 새아빠에게 굉장히 미안했죠. 여보 미안해요. 좀 더 일찍 당신을 만났어야 하는 건데 내가 나이 들어서 당신과 결혼하다 보니까 임신이 더 힘든 것 같아. 당신 집에서 당신이 늦은 장가 가서 아기도 낳길 바라실 텐데 내가 임신이 힘들어서 당신 가족들 볼 면목이 없네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무슨 후사나 있자고 결혼할 사람 같아 보여? 그런 게 내 결혼의 목표였다면 이렇게 노총각으로 살아오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형님네 아들도 있고 굳이 나한테 그렇게 자식이나 아들 강요하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럴 분들도 아니니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이는 오면 감사히 받고 아니면 그냥 두자고. 그리고 우리한테 자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우리한텐 이렇게 귀요미 공주님 성경이가 있잖아. 성경이 하나만 잘 키워내고 우리 인생 성공하는 거야, 응? 여보. 그렇게 엄마에게 말하는 새아빠였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함께 식당을 꾸려가시고 전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던 전 매일 일기를 쓰곤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쓴 일기를 넘겨보면 온통 그런 추억들이에요. 엄마 아빠와 어디 놀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다. 아빠는 매일 엄마만 좋아한다. 그런데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서 나도 너무 행복하다. 서툰 솜씨의 일기를 훑다 보면 그 시절 제가 얼마나 마음 따뜻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았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쯤 엄마가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원체 성실하고 검소한 분들이었고 또 두 분이 운영하는 수제비집도 장사가 잘 되었기에 큰 부자는 아니어도 저희 세 식구는 아담한 단독 주택도 있고 큰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일단 두 분이서 끌어가던 식당인지라 식당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아주머니 한 명을 고용해서 새아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엄마 병간호도 함께 하셨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엄마의 어마어마한 약값이었습니다. 엄만 체질이 예민해서 항암 주사도 아무거나 맞지가 않아 항암 치료로 맞는 주사값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엄마의 병원비로 약값이다 뭐다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갔고, 안 그래도 식당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든 형편이라 새아빠 가게를 파하면 저녁엔 대리운전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엄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전 당장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나섰지만 엄마와 새아빠의 단호한 만류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경선아, 부모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자식이 할 도리가 따로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해야 할 도리는 학교 부지런히 다니면서 틈틈이 엄마 도와드리고 살펴드리는 거다. 엄마 병원비는 아빠가 벌어서 충당하고 있으니까 너까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아빠가 꼭 낫게 할 거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엄마가 투병하는 것도 너랑 아빠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네가 휴학까지 한다면 엄만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을 거다. 제발 엄마가 여기서 더 미안한 마음 들게 하지 말고 넌 너 할 일 하던 대로 열심히 해. 그게 엄마 아빠 도와주는 거야. 전 진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아빠의 짐을 좀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를 돌봐드리고 엄마가 잠드시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영업 준비를 하시고 초저녁까지 수제비집 일을 하시다가 바로 퇴근 후 대리운전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저렇게 무리하다 정말 새아빠까지 병이 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오셔서 일찍 잠에 들고 전 아빠를 기다리며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아빠가 거의 새벽 2시 가까운 시간에 늦은 퇴근을 하신 겁니다. 피곤에 절어있는 새아빠의 얼굴을 보자 너무 마음이 아팠죠. 아빠, 오늘도 많이 늦었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대충 먹긴 했는데 어째 좀 출출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릴까요? 성경이 먹을 거면 끓여. 아니면 말고. 그렇게 늦은 시간에 아빠와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아빠가 코를 박고 라면 면발을 후루룩 드시는 순간 시뻘건 코피가 주르륵 라면 냄비 안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아빠가 너무 과로를 하시는 바람에 밤늦게 라면을 드시다 말고 코피를 쏟은 거였죠. 전 바로 휴지를 가져다 아빠 코를 닦아드리고 제가 먹던 라면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고야 말더군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전 별 도움도 못 되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니 라면 먹다 코피 좀 흘린 것 가지고 이렇게 대성통곡이야. 네가 끓여준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아빠 코가 잠깐 놀랐나 보다. 우리 부녀 이렇게 라면 단둘이 끓여 먹은 지도 오랜만이잖아. 그러니까 울지 마. 그렇게 제가 우는 걸 보시고 불어 농담을 하시면서도 절대로 엄마에겐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새아빠였죠. 엄마는 아빠의 살신성행 간호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를 투병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의 가게는 거의 폐업 직전의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 병원비 번다고 다른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셨던 데다가 아빠가 가게를 비우는 동안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음식 맛이 변했다, 서비스가 형편없어졌다, 안 좋은 말들이 나오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제비집 운영을 그만두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된 사장님이 돌아와서 가게를 꾸려가면 다시 손님들이 돌아오고 장사가 잘 될 텐데 왜 가게를 접느냐고 성화였죠.
평생 성경이 엄마하고 꾸려오던 가게인데 혼자서 수제비 반죽하고 장사하려니까 내가 도무지 기운이 안 나서요. 가게 곳곳에 그 사람 흔적이고 반죽치대다가 흙이 쳐다보면 주방에서 꼭 그 사람이 아직도 육수를 만들고 김밥 재료도 만드는 것 같아서 아직은 제가 정리도 잘 안 되었고 또 남은 여생은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엄마의 빈자리를 못 견뎌 하시면서 끝내 새아빠는 수제비집 장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후론 원래 아르바이트처럼 하시던 대리운전이며 배달일 등을 닥치는 대로 하시면서 지내시는 새아빠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 어린 시선이 다시금 저와 새아빠를 힘들게 하더군요. 경선이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다 큰 의붓딸을 한 집에 데리고 사는 건 좀 보기 그렇지 않아? 듣자니까 그 집 딸내미도 대학도 졸업하고 출판사인가 뭔가 다닌다면서 지 앞가림 잘 하는 처녀애를 뭐하러 한 집에 데리고 살아? 독립시키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 이치는 대체 누가 정하는 거랍니까? 성경이는 누가 뭐래도 제 딸이에요. 성경이가 어디 뭐 딱히 갈 곳이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껏 20년 넘게 한 집에서 부모 자식 간으로 살아왔는데 엄마가 명을 달리했다고 딸을 집에서 내쫓으라고요? 아니, 엄마가 세상에 없다고 아빠와 딸이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성경 아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하고 새아빠 사이가 친부녀 못지않게 끔찍한 거야. 누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정들을 하나도 모르고 괜히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주변에서 하도 쑥덕대니까 내가 듣기 싫어서 그렇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비 맞추느라 말도 안 되는 경고를 지킬 필요는 없는 일이죠. 그런 쓸데없는 충고는 앞으로도 사절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에 일가를 가하는 새아빠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에 그런 경황을 살필 새도 생각할 여유도 없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아빠와 전 친부녀 못지않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피가 섞인 유전적인 부녀지간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엄마가 긴 시간 투병을 하면서 집안 경제 상황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 여러 가지로 너무 새아빠에게 면목이 없어서 내가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입장을 취해야 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아빠에게 내비치자 아빤 쓸데없는 걱정 말라면서 아빠와 딸이 한 집에 살아야지 네가 가길 어딜 가냐며 화를 내셨죠. 저 역시 혼자 남겨진 아빠를 한동안은 보살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아직은 나이도 젊은 아빠가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하게 되더라도 당장은 아닐 테니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동안은 한 집에 살면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했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저와 새아빠의 동거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 출판사에 다니면서 그리 큰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달이 새아빠에게 생활비도 좀 드리고 또 시시콜콜 새아빠의 속옷이나 내복, 간절기 옷까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드리면서 문제없는 일상을 살아나갔죠. 간간히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저와 새아빠가 동시에 무너지는 일들이 가끔 있긴 했지만요. 예를 들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맞는 첫 크리스마스가 그러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엄만 소녀처럼 트리 만들고 꾸미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전 되려 그런 데 관심이 적어 무감한 편이었는데 부지런한 소녀 감성의 엄마 덕분에 저희 집엔 언제나 10월 말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거리며 예쁜 빛을 발하곤 했죠. 그러나 엄마가 돌아가신 해의 겨울, 연말이 되도록 저희 집은 그런 트리 하나 없이 썰렁했더랍니다. 해마다 네 엄마 덕분에 우리 집 거실이 참 화사했는데 올해는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만 트리가 없구나. 그러게요. 엄마가 창고에 고스란히 재료들을 보관해 두셨는데
우리 늦었지만 트리 같이 꾸며봐요, 아빠. 그래, 네 엄마가 어쩌다 놀러와서 둘러볼 수도 있는 건데 게으른 부녀가 오랜 트리 하나 안 만들었다고 타박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새아빠와 전 엄마의 손길이 고스란히 묻은 트리 재료들을 창고에서 꺼내 뒤늦게 트리 장식을 하면서 결국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의 트리 장식을 마치고 엄마가 모셔진 납골당을 결국 다녀왔죠. 새아빠와 전 엄마를 잃은 상실감을 그렇게 함께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빈자리는 하루아침에 다른 것으로 메꿔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사람들이 함께 추억하면서 차곡차곡 함께 그리워하며 시간 속에 묻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마를 떠나보내고 난 뒤 알게 된 저였습니다. 전 출판사를 다니며 알게 된 거래처 편집장과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결혼 약속을 하는 사이가 되었죠. 제가 시집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평소 빨리 저와 엄마를 닮은 귀여운 손녀도 보고 싶다. 그렇게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새아빠였기에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자마자 바로 새아빠에게 남편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새아빠는 제 남자친구를 처음 보고 단박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오고 새아빠와 거나하게 소주까지 걸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성경아, 네 남편감을 아빠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크게 놓이는 게 아빠는 지금 세상을 아직해서 네 엄마 따라가도 여한이 없겠구나. 아니 아빠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다 하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까지 떠나버리시면 저 어떻게 살라고요. 앞으로는 농담이라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만큼 네 남자친구가 남편감으로 마음에 들었단 소리다. 아빠가 소시 쪽에 장사를 오래 해서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잖니. 네 남자친구 법 없이도 살 만큼 아주 선해 보이더구나. 그러면서 남자다운 짱짱한 오기도 있고 인물도 뭐 그만하면 빠지지 않고. 다만 우리 집이 별로 가진 게 없어 나서 그쪽 댁에서 성이 안 찰까봐 그게 좀 걱정이구나. 아빠 그런 걱정 마세요. 뭐 다음 달에 당장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차차 저희도 돈도 좀 모으고 천천히 결혼 준비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천천히 결혼할 생각이에요. 성경아, 네가 결혼도 결심한 마당에 앞으로 네가 독립해 사는 게 어떻겠니? 아빠 생각엔 그게 사돈댁 보기에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의 결혼 소식을 전하자마자 저의 독립을 권하는 새아빠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흡족해 하실 땐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대뜸 따로 나가 살기를 종용하는 새아빠가 솔직히 무척 서운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새아빠는 빈말씀이 아니었던 건지 바로 다음날 제가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서운하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따지려다 전 새아빠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에게 저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성경아, 너희 새아빠 그 정도면 정말 너랑 네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신 거야. 이런 말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네 엄마 돌아가신 마당에 네가 계속 아빠 붙들고 있으면 아빠가 현실적으로 좀 걸치적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결혼 문제만 해도 네 아빠 성격상 너 결혼한다면 모른 척할 뿐도 아닌데 네 아빠 입장에선 네 결혼 자금 그것도 고민이 많으실 거야.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네.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싶기도 하다. 솔직히 엄마 투병하시면서 집에 빚도 많이 생겼는데 나까지 결혼할 남자라고 떡하니 집에 소개를 시켰으니 아빠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나랑 그 사람이랑 결혼 자금 준비 다 해놓고 말씀드려도 됐을 건데 네 말대로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네. 이제 그래 이제 미안하다. 내가 괜히 너도 다 아는 쓴소리를 내뱉었네. 아니야. 너니까 얘기해주지.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이런 얘긴 내게 해주지도 않는데 뭘.
그리고 새아빠 나이가 정정하신데 또 좋은 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아빠 곁에 있으면 본의 아니게 그런 기회를 차단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난 결혼할 남자 있으면서 아빠가 외로울 생각도 못했어.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봐도 제가 아빠 곁을 떠나는 일이 아빠에게 좋은 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절 여태껏 친딸 이상 키워주고 넘치는 사랑을 주신 새아빠에게 저도 마지막 도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더 이상 아빠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독립을 해서 나와 살게 되었죠. 그런데 독립해서 따로 살다 보니까 점점 아빠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제게 연락을 끊어버린 새아빠였습니다. 성경아, 앞으로 박서방하고 잘 지내고 무탈하게 결혼식 잘 치르길 바란다. 그리고 아빠한텐 되도록 연락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널 위해서도 아빠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인 것 같구나. 이런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아빠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전 처음엔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새아빠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죠. 밖에서 문을 아무리 쾅쾅 두드리는데도 끝까지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새아빠였습니다. 그냥 완전히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시는구나. 뭐 새로 결혼할 여자분이라도 생긴 걸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얼마든지 축하해드릴 텐데 왜 저렇게 안면몰수 인연을 끊으려고 하시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죠. 주변에 제 이런 마음을 토로하면 돌아오는 대답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네 엄마랑 재혼해서 그만큼 너한테 잘해줬으면 됐지. 엄마가 안 계신 마당에 새아빠와 너의 관계는 솔직히 끝나는 게 맞다는 둥. 네 엄마가 투병하며 그렇게 빚이 많이 생겼다면서 네가 결혼하는데 네 결혼 자금까지 새아빠가 감당하고 싶겠냐는 둥. 뭐 하나같이 듣기 좋은 대답들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전 마음 아팠지만 더는 새아빠에게 연락하지 말자. 새아빠를 그냥 놓아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서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할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했던 시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좀 연기되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적당한 수준의 예단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설레이는 준비를 하면서도 전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가 놓인 듯 무거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거진 3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새아빠의 부재가 새삼 사무치게 그리웠기 때문이죠. 친구나 선배 결혼식을 가기라도 하면 버진로드를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하는 신부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양친 부모님께서 다행히 건강하게 살아계셨는데 시부모님께서도 저의 이런 처지를 좀 안타까워하셨죠. 어머님은 암투병하시다 돌아가셨다 들었다만 새아버지가 계시다 들었는데 네 결혼식에 오셔서 혼주석을 채워주시면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도 연락이 잘 안 되니? 예,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연락하지 않고 지내기로 새아빠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 아야, 우리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구나.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네 결혼식까지 안 올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 두절하시는 게 좀 무정하게 느껴지는구나. 저 역시 새아빠의 안부도 궁금하고 누구보다 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새아빠였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찜찜하고 무거운 기분으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 신부 대기실에서도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새아빠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청첩장이 나오자마자 새아빠에게 우편으로도 보내고 문자와 카톡으로도 모두 청첩장을 전송했거든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혹시나 새아빠가 제 결혼식에 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부 대기실에 누가 한 명 들어오는 기척이 들릴 때마다 바짝 긴장하는 저였죠. 그렇게 신부 입장 차례가 되었고 끝내 새아빠는 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 미리 부탁드렸던 먼 친척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입장할 계획이었죠. 결혼식장 입구에서 신부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객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더군요. 뭐야, 신부 부모님석이 텅텅 비었네? 새아빠니 있다더니 친모가 암투병하다 저 세상 갔다더만. 아휴, 와이프 그렇게 되고 새아빠란 사람은 어이씨구나 하고 도망갔나 보지. 에휴, 신부가 그냥 쳐내고 하나 따로 없구만. 그런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솔직히 그간의 서러움까지 겹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면서 신부 입장을 하려는 찰나, 누가 도망을 가? 내 딸 구하라고 하는 아나모인이 대체 누구야? 그렇게 소리치며 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새아빠가 급하게 오신 건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그렇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었는데 그런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새아빠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준비를 새도 할 시간도 없이 신부 입장이라는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결혼 행진곡이 연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놀란 와중에도 새아빠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더군요. 아니 아빠, 저하고 연락 아예 끊고 살자시더니 제 결혼식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빠가 딸의 결혼식에 안 오면 누가 오니? 엄마도 안 계신데 네 결혼식 날 혼주석을 텅텅 비게 해놓을 수는 없잖니. 원래는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미국에서 여러 처리할 일들이 수습이 빨리 안 돼서 이제야 겨우 도착했구나.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얘기하마. 우선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새아빠와 감격의 상봉 후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전 새아빠에게 그간의 사정을 비로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에게서 듣게 된 그간의 경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것이었죠. 사실은요, 저희 새아빠가 제가 남자친구를 소개할 즈음 암 선고를 받으셨단 겁니다. 엄마가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아빠마저 대장암 선고를 받으신 데다 심지어 시한부 선고를 내리더랍니다. 병원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고 아빠는 너무 황망하고 충격이 크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새아빠까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저에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랍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되었는데 아빠는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 경제적인 상황도 바닥이었어서 이런 골치 아프고 답답한 상황을 저에게 절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니 아빠, 그래도 그렇지 그런 엄청난 사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비록 큰 도움은 못 되었겠지만 그래도 같이 병원 가드리고 간호하는 일 정도는 해드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투병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집에서 너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몇십 년 절연하고 산 친누나가 한 명 있었단다. 그 누나가 실은 유부남을 이혼시키고 시집을 가는 바람에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미국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시한부 받을 즈음에서 누나한테 연락이 왔더구나. 그리고 솔직하게 내 상황을 얘기했더니 누나가 당장 미국으로 오라고 해서 그렇게 너한텐 연락도 끊고 미국으로 급히 가게 됐던 거란다. 새아빠는 그렇게 친누나가 있는 미국에 가서 암투병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아빠의 친누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그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한 명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한인타운에서 갈비집을 운영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물려준 유산도 나름 막대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새아빠의 친누나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재력가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새아빠를 살리겠다고 동분서주했답니다. 미국에서도 암치료로 권위가 있는 유명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친 끝에 기적적으로 최근에서야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새아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아빠가 완치되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전 아빠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줄도 모르고 아빠를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빠. 아유, 아니다, 아니다. 뭔가 소식을 중간중간 전할까 하다가도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라 섣불리 너에게 내 소식을 전하기가 꺼려지더구나. 괜히 내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을 네가 알아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던 중 네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즈음 아빠도 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미국 생활 정리하고 귀국한 거란다. 아빠가 그간 지내온 사연들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암투병의 과정이란 것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전 엄마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여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새아빠의 친누나가 헌신적으로 새아빠를 간호해 주셨다고 하니 너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새아빠는 저와 남편에게 신혼여행 가서 경비로 쓰라며 거금의 돈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아니 아빠, 무슨 보자마자 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돈 받으려고 아빠 결혼식에 초대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암투병 하시면서 들어간 돈이 얼만데 제가 그것도 살아가며 차곡차곡 갚으려고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빠 투병하신다고 그간 돈도 많이 못 버셨을 건데. 우리 딸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말이야, 아빠가 미국에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나 시작했단다. 사업이요? 무슨 사업이요? 아빠가 원래 평생 수제비하고 김밥을 만들어서 네 엄마와 같이 팔았잖니. 그거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단다. 사업 자금이 당연히 없었는데 재력가인 친누나가 흔쾌히 투자를 해주는 바람에 사업이 아주 잘 되었어.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이어가려고 이참에 아예 귀국한 거고, 그리고 미국 시장 관리는 누나가 남아서 해주기로 했단다. 전 새아빠의 말을 듣고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엄마의 약값으로 엄마가 투병하던 시절 거의 1년에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약값으로 나가는 바람에 아빠는 이곳저곳에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악화의 일로를 걸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니 너무 다행한 일이었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시작한 아빠의 밀키트 사업은 그야말로 나날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아빠와 엄마가 운영하시던 수제비와 김밥집은 맛집으로 유명했는데 그때 그 비법 그대로 밀키트로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새아빠는 한국으로 돌아오신 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게 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저와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월세집에서 반전세 집으로 이사를 간 날이기도 해서 새아빠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전 평소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며 잡채를 만들어 놓고 아빠, 남편과 함께 즐겁게 셋이서 식사를 했죠. 그런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주시는 새아빠였습니다. 박서방, 그리고 성경아, 그간 내가 암투병 한다고 성경이하고 연락도 못하고 지내고 너희들 부부 결혼할 때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 써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단다. 근데 아빠 사업이 요새 워낙 잘 되기도 해서 너희들에게 늦었지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렴. 아빠가 가방 안에서 서류 비슷한 것을 하나 꺼내시는데 보니까 아파트 계약서인 겁니다. 아빠는 저와 남편에게 결혼 선물이라면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습니다. 정말 됐다고 장인어른 도움 받지 않아도 저희 힘으로 반전세 집도 구했다고 남편이 만류하자 새아빠는 완곡하게 계속 받아주길 종용하시더군요. 내가 성경이 엄마하고 결혼할 때 수제비집을 하나 운영했었지. 그땐 나 역시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성경이 엄만 자기가 사는 집에 흔쾌히 노총각인 날 받아주었다네.
지금 와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꽤 벌고 있지만 좋은 것도 사주고 누리게 해주고 싶은 성경엄만 이젠 이 세상에 없지. 하지만 대신에 지엄말 쏙 빼닮은 성경이가 곁에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가장으로서 당연한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부디 받아주게나.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면서 오랜만에 엄마 말씀을 하시며 우시는 새아빠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새아빠에게 엄청 큰 선물을 받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죠. 전 여전히 출판사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예전부터 편집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진로를 고민하던 중 최근 새아빠의 제의로 새아빠가 운영하시는 식품회사에 홍보 담당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판하고 글을 쓰던 사람이라서 제품을 홍보하는 일이 적성에 맞고 일도 잘하는 모양이더군요. 새아빠는 사위와 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니 너무 기분이 좋고 믿음직스럽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새아빠의 회사로 들어간 이후 매출도 더 늘어서 저 역시 기분이 괜히 으쓱한 요즘이죠. 며칠 전엔 새아빠 남편과 함께 엄마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병원비, 약값 걱정에 줄곧 미안하다 말씀만 반복하다 돌아가신 엄마. 그런 엄마 생각에 저도 새아빠도 다시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네요. 여보, 당신 죽는 순간까지도 나 때문에 당신 돈 많이 써서 어떻게 해. 그거 미안해서 내가 눈을 제대로 감지도 못하겠어. 아픈 당신이 그런 소리나 하게 만들고 그때 난 그런 못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래도 고생 끝에 내가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고 당신이랑 내가 만들어 팔던 수제비 그거 요즘 유행하는 밀키트로 만들어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어. 성경이랑 사이는 우리가 하던 돈 걱정 그거 좀 안 하고 살게끔 내가 평생 더 노력할게. 그러면 당신 여한이 좀 풀리려나? 그러니까 그곳에선 부디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님, 저도 평생 성경이랑 아버님 실망시키는 일 없이 성실하게 살고 성경이도 많이 아껴주겠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쉬세요.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새아빠와 남편의 손을 나란히 잡고 추모원을 내려오는 길.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해질녘 하늘 풍경이 유달리도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